오늘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75을 넘기고 나서 제가 마주하게 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조금 두렵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줄이고 싶다는 바람에서입니다. 저는 평생 한 직장에서 40년을 일했고 65세 정년을 맞아 물러났습니다. 퇴직 후 10년 동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알차고 좋았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기운도 넘쳤지요. 좋아하던 취미를 즐기기도 하고 아내와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노년도 그리 나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5이 되던 그 해부터 마치 계단을 헛디딘 것처럼 온갖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저만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았더니 75이라는 나이는 확실히 큰 고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4까지는 그럭저럭 해내던 일상적인 일들이 갑자기 버거워졌습니다. 마당을 손질하다가도 30분을 채 못 버티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숨이 차올랐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것조차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어쩔 수 없는 일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체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면에서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던 혈압과 혈당, 수치의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걱정거리가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늘어나는 의료비와 오르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고 나서는 살림에 지워지는 부담이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충분하다고 여겼던 저축도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갔습니다.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가 병이 들거나 덜어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바깥 출입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사람과 마주칠 일도 적어졌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느낌은 생각보다 훨씬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사는 집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랜 세월 정든 우리 집이었지만 어느새 관리하는 일이 버거워졌습니다. 마당 손질은 물론이고 집안 청소나 수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들과 마주하면서 조금씩이나마 나름의 대처법을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한결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결코 밝은 내용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알면 알맞은 준비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75을 넘기고 제가 가장 먼저 마주한 시련은 몸에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던 저였지만 마치 몸이 갑자기 제 나이를 떠올리기라도 한 듯 온갖 변화가 잇따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그러다 말겠지 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마당에 물을 주러 나가려다 현관 문턱에서 발이 걸려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수천 번도 더 오르내리던 그 문턱이었는데 발이 마음먹은 만큼 올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체력의 쇠퇴는 일상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예전 같으면 한 손으로 들던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걷는 것조차 중간에 한 번씩 쉬어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난간을 붙잡지 않고는 어려웠고 2층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잠의 질이 달라진 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몇 번이고 잠에서 깨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낮에도 멍하니 있는 일이 많아졌고 집중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아내한테서 요즘 같은 걸 몇 번씩 다시 묻네요 라는 말을 듣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시력의 변화도 심각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돋보기를 써도 예전처럼 또렷하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밤에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 두드러져서 어둑한 곳에서는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아 넘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귀도 어두워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키워도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뭐라고 하고 되묻는 일이 잦아져서 혹시 상대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전화통화는 특히 더 어려워서 상대방 목소리가 멀게만 들리는 일이 늘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그동안 정상이던 수치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도 경계선을 오르내리는 수치가 이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서 의사 선생님은 생활 습관을 한번 손보셔야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정기 검사에서 작은 이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에서는 가벼운 궤양이 보였고 심전도에서도 부정맥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몸이 확실히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의료비 부담도 무거워졌습니다. 정기적으로 다녀야 할 병원이 늘었고 챙겨 먹는 약도 많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과를 찾는 것에 더해 안과와 치과에도 다니게 되면서 의료비만으로 매달 수십만 원이 들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연금으로 사는 몸에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넘어질 위험도 커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던 문턱이나 사소한 장애물에 발이 걸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욕실은 특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깔개 끝에 걸려 넘어지거나 의자에 부딪히는 일이 늘었습니다. 식사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졌습니다. 딱딱한 것을 씹기가 힘들어져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줄어들었습니다. 입맛도 변해서 그동안 맛있다고 느끼던 음식이 싱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염분을 줄이라는 의사의 당부 때문에 양념을 많이 쓸 수도 없었습니다. 약 관리도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날마다 챙겨 먹게 되면서
깜빡 잊거나 잘못 먹는 일을 막으려고 이런저런 궁리를 해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먹는 약도 있어서 외출할 때 약을 챙기는 일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부작용도 걱정이라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삶의 질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움이던 산책도 거리를 줄여야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쉬는 횟수가 늘었고 같은 길을 걷는데 예전에 갑절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몸의 변화는 마음에도 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내 몸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던 일을 더는 할 수 없게 된 서글픔,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이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 가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집안에서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체력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식사도 영양사 선생님께 여쭤가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법을 배웠습니다. 약은 요일별 약통을 써서 아내가 함께 확인해 주도록 했습니다. 집안의 안전대책도 차근차근 마련했습니다. 단차가 있는 곳에는 손잡이를 달고 미끄러지기 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조명도 밝게 해서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75을 넘기고 나서 겪은 몸의 변화는 분명 가혹한 것이었지만 알맞은 대책을 세우면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어도 새로워진 몸에 맞춰 생활을 다듬어 나가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75을 넘기고 몸의 변화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연금과 저축이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낙관했습니다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난 일이었습니다. 65부터 74까지 10년 동안은 한 해 의료비가 1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75을 넘기고 나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 3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다닐 병원이 늘고 검사비와 약값, 때로는 입원비까지 필요해졌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다고는 해도 자기 부담분만으로도 살림에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아내의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위인데 관절 통증과 고혈압 치료로 한 달에 2번은 병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몫의 의료비를 합치면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연금 수입만으로는 이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빠듯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아내에게 돌봄이 필요해진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가벼운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제가 76 되던 해였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이 좀 심해졌네 하는 정도였는데 차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 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지만 그 비용이 한 달에 30만 원쯤 들었습니다. 요양보험이 있다고는 해도 자기 부담분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비용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은 지 30년 된 우리 집은 여기저기 손볼 곳이 생겼습니다. 지붕 수리만 500만 원, 온수기 교체에 200만 원, 외벽을 다시 칠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목돈 나갈 일이 잇따랐습니다.
연금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 저축을 헐어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과금이 오르는 것도 살림을 압박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위와 더위에 민감해져서 냉난방을 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전기 요금도 예전에 1배 반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식비에도 뜻밖의 지출이 늘었습니다. 딱딱한 것을 먹기 힘들어져서 부드럽게 조리된 식품이나 영양가 높은 식재료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재료는 일반 식재료보다 값이 비싸서 한 달 식비가 예전에 1배 3 할 쯤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기력이 떨어지면서 음식 준비가 부담스러워져 때로는 도시락 배달을 시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교통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운전이 불안해지면서 택시를 타는 일이 늘었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10,000원 넘는 택시비가 들게 되었습니다. 버스나 전철을 탈 때도 있었지만 갈아타거나 오래 이동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결국 택시에 기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보험료도 손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비싸졌습니다. 한편 수입은 연금뿐이었으니 보험 내용을 다시 살펴 보험료를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바꾸는 것은 앞으로의 위험을 생각하면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세금 부담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재산세와 주민세는 어김없이 내야 했습니다. 연금 수입만으로 사는 살림에서는 이런 세금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집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매겨지다 보니 낡은 집이라도 그에 걸맞은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저축이 줄어드는 속도는 예상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퇴직할 때 1억 5천만 원쯤 있던 저축이 75을 넘기면서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에 2천만 원 가까이 헐어 쓰는 해도 있어서 이 속도라면 85쯤에는 바닥이 나버리는 계산이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하루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금만으로 사는 것의 고단함도 절감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의 연금 수입은 한 달에 200만 원쯤이었지만 의료비와 돌봄 비용, 생활비를 빼고 나면 거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연금만으로도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75을 넘긴 뒤의 생활비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경조사 비용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올 일이 늘면서 그때마다 조의금이 들었습니다. 또 손주의 입학 선물이나 결혼 축의금도 연금으로 사는 몸에는 큰 지출이었습니다. 이런 비용은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워 살림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옷이나 생활용품 비용도 다시 살펴야 했습니다. 체형의 변화나 몸 상태에 맞춰 새 옷을 사야 했습니다. 특히 돌봄용품이나 건강관리용품은 값이 비싸서 휠체어나 돌봄용 침대 같은 것은 수십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은 요양보험으로 충당했지만 자기 부담분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바깥 출입이 줄면서 새로운 지출도 생겼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텔레비전이나 책, 취미용품 사는 비용이 늘었습니다. 또 집안일이 힘들어져 청소나 빨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도 있어서 한 달에 수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저 나름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계부를 적어 지출을 꼼꼼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니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과금 절약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정하고
쓰지 않는 전자제품의 콘센트를 뽑는 등 작은 국리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또 LED 전구로 바꾸는 등 길게 보면 절약이 되는 데에는 돈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식비 절약에서는 특판일을 노려 장을 보고 냉동식품을 잘 활용했습니다. 가까운 농가에서 채소를 직접 사들여 신선하고 값싼 식재료를 손에 넣기도 했습니다. 의료비는 단골 의사와 상의해 복제약을 쓰도록 했습니다. 또 예방에 힘을 써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으로 병을 미리 막으려 했습니다. 집 수리는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급한 것 말고는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장 싼 곳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75을 넘긴 뒤에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했지만 어떻게 궁리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조금씩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5을 넘기고 마주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히 가슴이 아렸던 것은 인간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집이나 돈 문제는 대책을 세워 나아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람과의 이별이나 관계의 변화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현실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처음 받은 큰 충격은 오랜 버시던 영석이를 잃은 일이었습니다. 영석이는 저보다 한 살 위로 다니던 직장은 달랐지만 퇴직 후에는 자주 함께 산책하고 장기를 두던 사이였습니다. 서로 여든까지는 건강하게 지내자라고 했는데 76세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내일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영석이를 떠나보낸 일은 제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와는 퇴직 후 10년 동안 거의 매주 만났습니다. 가족에게는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이나 사내끼리라야 통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벗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습니다. 또래 친구를 잃은 것은 영석이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75을 고비로 동창 명부에 오른 이름이 해마다 줄어갔습니다. 중학교 동창이던 종배는 암으로 고등학교 시절 버시던 상우는 뇌경색으로 각각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창회 자체도 참석하는 사람이 적어져서 더는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손꼽아 기다리던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의 식사 모임도 누군가는 병이 들고 누군가는 돌봄이 필요해지면서 차츰 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 친구가 없어져서 쓸쓸하다고 자주 중얼거리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일이 바쁘고 손주들도 학원이며 동아리 활동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번은 얼굴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설이나 추석쯤에나 겨우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얼굴 좀 보여다오 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도 나름대로 힘들겠거니 싶어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비교적 자주 얼굴을 보여주었지만 그 애도 제 가정이 있어 늘 바빠 보였습니다. 우리 몸 상태를 살뜰히 챙겨주는 것은 고맙지만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올 때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오래 살아온 동네였지만 젊은 세대 주민이 늘고 예전부터 살던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반상회 활동이나 마을 행사에서 이웃과 어울렸지만 기력이 달려나가기가 힘들어지면서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앞집에 살던 분은 저희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오랜 이웃을 떠나보내는 일은 무척이나 쓸쓸했습니다. 바깥 출입이 줄어든 것도 인간관계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아내를 돌봐야 하는 사정 때문에 예전처럼 가볍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장보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되었고 산책 범위도 집 주변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사람과 말을 나눌 기회가 뚝 줄어들어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희미해져 가는 느낌은 상상 이상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10년이 넘으면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연락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서로의 생활 형편이나 건강 상태가 달라지고 함께 나눌 이야깃거리도 적어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치매가 깊어지는 것은 제게 가장 견디기 힘든 변화였습니다. 함께 보낸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의 추억을 아내가 조금씩 잊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이름을 잊은 적은 없었지만 요즘 있었던 일이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거나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제 예전의 아내가 아니구나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면서부터는 아내에게도 새 친구가 생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요? 하고 물어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부부의 대화가 줄면서 집안이 무척이나 고요해졌습니다. 고독감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누구와도 뜻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화면 너머의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대로 혼자 남겨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늘 마음속에 자리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줄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한테서 오는 전화도 연하장을 주고받는 일도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이쪽에서 연락할 때도 있었지만 상대도 비슷한 처지인 경우가 많았고 오래 통화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감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기 위해 저 나름의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동네 상점가에서 장을 볼 때 가게 사람과 짧게 말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따뜻하네요. 채소가 싱싱하네요. 같은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사람과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도서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빌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있는 것만으로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해 또래 사람들과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반상회 활동에는 기력이 달려나가기 어려웠지만 회란판을 돌릴 때 이웃과 잠깐 선체로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서로 건강을 챙기는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와의 소통에서도 궁리를 했습니다. 치매가 깊어져도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못하지만 옛 사진을 보며 추억담을 나누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편지를 쓰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이나 멀어진 친구에게 근황을 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일도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고독감이 누그러졌습니다. 75을 넘긴 뒤의 인간관계 변화는 분명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과 이어지는 길을 찾으면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고독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사람과의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75을 넘기고 심각한 문제가 된 또 하나는 오랜 세월 정든 우리 집과의 관계였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집은 우리 부부에게 추억이 가득 담긴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마당 손질이었습니다. 30평쯤 되는 마당에는 젊은 시절 제가 심은 나무들과 화초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의 즐거운 가운데 하나였던 정원 가꾸기가 75을 넘기고 나서는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풀을 뽑는 데만 1시간이 걸리게 되었고 이튿날이면 허리가 아파 꼼짝도 못했습니다. 높은 가지를 다듬는 일은 위험해서 사다리에 오르는 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당이 황폐해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무척이나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집 청소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2층짜리 집이라 방마다 쓸고 닦는 일이 중노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2층 청소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닦기나 높은 곳 청소는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실 청소도 힘들어졌습니다.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를 유지하기가 버거워 욕조를 깨끗이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쓸까도 생각했지만 한 달에 수만 원 드는 비용은 연금 생활에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집 수리와 유지 관리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은 지 30년 된 집은 여기저기 탈이나 있었습니다. 비가 새는 일이 생겼을 때는 지붕에 올라가 살펴볼 수도 없어 업체를 부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수기가 고장났을 때도 제가 고칠 길이 없어 교체 비용으로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전구를 갈거나 간단한 수리 작업도 넘어질 위험이 있어 가족에게 부탁하거나 사람을 불러야 했습니다. 계단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계단이었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한 칸씩 천천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갈 때도 계단이 무서워 2층에 올라가기를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2층 방은 거의 쓰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욕실의 안전도 걱정이었습니다. 타일이 깔린 욕실은 미끄러워서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욕조를 넘어 들어가는 것도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어 매번 긴장하며 목욕을 했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선 채로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의자에 앉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관 문턱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작 20cm쯤 되는 문턱이었지만 발이 잘 올라가지 않게 되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도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사람을 부르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집안의 단차도 위험했습니다. 거실과 복도 사이에 작은 턱, 다다미 방과 마룻바닥의 경계처럼 예전에는 의식한 적도 없는 단차에서 넘어질 뻔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밤에는 특히 위험해서 발밑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대의 이동은 늘 넘어질 위험이 따랐습니다. 부엌일도 힘들어졌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그릇이나 양념을 꺼낼 수 없게 되어 평소 쓰는 것은 모두 손이 닿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리는 것도 버거워 요리할 수 있는 가짓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 단속도 걱정이 되어 인덕션으로 바꿀까 검토했지만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빨래를 넣는 일도 큰일이었습니다. 2층 베란다에 빨래를 넣으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했고 무거운 빨래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1층에 빨래 넣는 곳을 만들었지만 볕이 잘 들지 않아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겨울 추위도 혹독해졌습니다.
집 전체를 데우려면 공과 금이 너무 많이 들어쓰는 방을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추운 방에서 따뜻한 방으로 옮길 때 몸 상태가 나빠지는 일이 있어 온도 관리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단열이 잘 안 되는 낡은 집에서는 효율적인 난방이 어려웠습니다. 방법면에서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면서 수상한 사람에게 맞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에 집을 둘러보는 일도 못하고 문단속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벅찼습니다. 혼자 집을 지키는 것도 불안해서 아내가 주간 보호시설에 가 있는 동안은 늘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도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집안에서 넘어지거나 몸 상태가 나빠졌을 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늘 지니고 다니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뜨리면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긴급 호출 장치를 설치할까도 생각했지만 월 사용료와 설치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집의 앞날에 대한 고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떠난 뒤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집을 가지고 있어 이 집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판다고 해도 지은 지 오래된 집이라 비싼 값에 팔기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옮겨갈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턱 없는 아파트나 돌봄 서비스가 잘 갖춰진 주택으로 옮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와 새집 마련 비용, 그리고 오래 정든 곳을 떠나는 데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또 아내의 치매가 깊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만큼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선 집안의 안전대책을 진행했습니다. 단차가 있는 곳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계단에는 양쪽에 손잡이를 달고 밤의 안전을 위해 발밑 조명도 설치했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샤워 의자를 두어 안전을 높였습니다. 욕조가에도 손잡이를 달아 드나들기를 한결 수월하게 했습니다. 집안일 부담을 덜기 위해 부분적으로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쓰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청소 서비스와 마당 손질을 계절마다 부탁해서 비용을 아끼면서도 집을 건사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가까이 사는 분께 비상 연락처를 부탁드렸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주는 돌봄 서비스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든 우리 집에서 끝까지 살고 싶다는 마음은 강했지만 현실적인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을 높여 둠으로써 조금 더 이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75을 넘기고 제가 겪은 갖가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몸의 변화, 경제적 불안, 인간관계의 변화, 사는 집의 문제, 분명 혹독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앞에서 그저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는 77이 된 지금 이 문제들과 마주하면서도 나름대로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을 바르게 파악해야 알맞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리하다가 넘어지거나 몸을 상하느니 제 몸 상태에 맞춰 생활하는 편이 결국 더 오래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는 의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정기검진은 물론이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상의합니다. 약 관리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격한 것은 못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벽을 바라기보다 꾸준히 하는 것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경제 면에서는 살림을 철저히 다시 살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줄일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갈랐습니다. 호사는 못 부려도 최소한의 생활은 꾸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또 요양보험이나 의료비 공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구청이나 지역복지센터에 물어 알맞은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활동이나 동네 모임에 나가면서 또래 사람들과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깊은 우정까지는 아니어도 인사를 나누고 근황을 이야기할 상대가 생긴 것만으로 고독감이 누그러졌습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도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연락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는 집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웠지만 안전을 높이는 국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잡이를 달고 단차를 없애는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고쳐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디서 살지에 대해서도 아들, 딸과 상의해가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날마다 작은 즐거움을 찾는 일입니다. 아침 커피를 음미하거나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거나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발견하거나 정말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이 쌓여 삶의 질을 끌어올려줍니다. 아내와 보내는 시간도 치매가 깊어져 예전과는 다르지만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옛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좋아하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도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이 마음을 써주는 것,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살 곳이 있는 것,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불만이나 불안에만 눈을 두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정보를 모으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나 제도는 날마다 바뀝니다. 관공서나 신문, 텔레비전에서 정보를 얻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인터넷은 서툴지만 도서관에서 알아보거나 잘 아는 사람에게 배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끙끙대지 않는 일입니다. 가족, 친구, 의사, 요양보호사, 이웃 등 상의할 수 있는 상대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심이 가로막아 도움 청하기를 망설이기 쉽지만 솔직하게 도움을 청할 때 뜻밖의 해법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불안에 짓눌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사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75을 넘긴 뒤의 인생은 분명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를 살리면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남은 시간을 뜻있게 보내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완벽한 해법은 없을지 몰라도 한 가지 한 가지 문제와 마주하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길은 열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같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거든 결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도 국리와 노력에 따라 나름대로 알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경험담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보탬이 된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가시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같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나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분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